있는데 사실 이 중대형 배터리 안전 기준이라는 것이 좀 깊게 파고들자면 좀 끝이 없고 사실 좀 쉽게 그냥 훑고 지나가자면 좀 쉽게 끝낼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고민 끝에 여기 뭐 이제 시험을 좀 많이 맡겨보시고 아니면 시험 기간 종사하시는 분께서는 뭐 모두 이해하시겠지만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 기준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러한 안전 기준 시험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항목들을 왜 수행한 리튬이온 배터리의 어떠한 성질, 특성 이런 것들 때문에 수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깊은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해야 된다면 다시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오늘 발표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먼저 리튬이온 배터리의 구조 그리고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이제 어뷰즈 컨디션이나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다음에는 이제 중대형 2차 전지 평가 및 인증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되는지 이번 시간에는 좀 이제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 기준에 대해서 좀 특화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10월 19일에 이제 시행되는 이제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 제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튬이온 배터리는 사실 이제는 매우 모든 사람들께 이제 지금 친숙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는 뭐 납축전지나 아니면 알칼라인 전지와 달리 좀 높은 밀도 그리고 전압 그리고 충방정 성능이 이제 탁월하고요. 이제 낮은 자가 방정능이나 좀 온도 범위도 굉장히 높게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배터리 시스템에 비해서 이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까이로는 이제 저희가 휴대폰, 스마트폰 배터리를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기 자동차나 ESS 등 이제 다방면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여기에 오신 분들께서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양극과 음극, 분리막 전해질 이제 네 가지 부분으로 이제 주요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양극과 음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이제 에너지 저장이나 방출에 기여하는 이제 전압 운반체를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양극에 관련해서는 이제 양극 같은 경우는 리튬이온 소스로 배터리 용량이나 아니면 전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극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뭐 니켈, 코발트, 망가진, NCM이나 아니면 인산철 같은 걸로 현재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용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NCA, 그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것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극에서 이제 나온 이제 리튬 이온을 저장을 하고 이제 쭉 충전하면서 저장이 됐다가 이제 방출을 하면서 이제 전자가 흐르면서 이제 방전을 시켜주면서 이제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제 음극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뭐 흑연 종류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사실 실리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학계나 이제 연구소에서는 개발을 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팽창 문제가 좀 해결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뭐 5%나 한 11% 정도를 섞어서 컴포지트 형태로 좀 많이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튬 이온의 흐름, 그러니까 이 배터리 내부에 리튬 이온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전극을 분리함으로써 쇼트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해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튬 이온이 잘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이제 매개체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격이나 아니면 그 응용 제품의 특성에 맞게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는 뭐 파우치라든가 원통형, 각형, 그리고 코인셀로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제 양극과 음극의 특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양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그리고 최근에는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을 하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니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의 에너지나 용량을 결정하게 되고요. 코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성이나 수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망간 같은 경우에도 수명을 결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인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출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높은 출력을 내기 위해서 이제 알루미늄
또 지금 사용하는 알루미늄 사용을 하는 연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거는 이제 성능 개선과 이제 생산성을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이제 원가 경쟁력. 그러니까 이 중에서 지금 코발트가 굉장히 비싼데요. 이제 희소 금속이다 보니까 이제 코발트 프리 양극재를 좀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좀 가속화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드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로서는 뭐 그래파이트나 사실 그래파이트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가격 문제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흑연 종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용량 문제 때문에 사실 이제 실리콘과 흑연 같은 경우에는 약 최대 한 13배, 15배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용량에서. 하지만 이제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방전을 하면서 이제 팽창이 되고 수축이 되고 하는 문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좀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서 뭐 좀 가교제를 쓴다거나 하고 있는데 사실 실리콘 자체 내에서 좀 가교제를 쓴다 하더라도 팽창 문제는 조금 아직 억제하기 힘들고 현재로서는 좀 아주 적은 비율의 실리콘을 섞어서 그러니까 근데 적은 비율로 섞음에도 불구하고 용량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늘어난다는 게 좀 많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형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하이투자 정권에서 간략하게 나타낸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로드맵인데요. 어찌되었든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발전이 되는 방향성은 좀 자명합니다. 그냥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진행을 할 때 이제 불편함이 없는 건데, 뭐 전기차를 예를 들자면 이제 주행 거리가 향상이 되는 거, 이거는 이제 용량과 관계가 있을 거고요. 배터리 가격이 하락, 당연히 이것도 가격이 하락되면 되는 거고, 충전 시간 단축, 그리고 안정성의 향상, 저온에서 그리고 또 고온에서의 성능의 개선이고 이제 수명 증가 이러한 기조를 가지고 현재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현재로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하이니켈 종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출력 문제 때문에 알루미늄도 썩는 이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용량 문제로 이제 실리콘을 섞어서 쓰는 경우가 있고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제 자가 방전율이 아까 낮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 매개체를 잘 써서 이제 자가 방전율도 낮추고 방전이 될 때 열을 억제하거나 이런 것들의 역할을 하는 지금 전해질 첨가제죠. 첨가제도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까지는 폴리머 멤브레인, 그러니까 PP나 PE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세라믹을 코팅을 하는 것도 지금 SK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거를 더 뛰어넘는 지금 분리막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양산 단계에서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열적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좀 더 계속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을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저희가 알아보았고요. 근데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아이러니하게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대 구성품 중에서 이제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연성이 높은 유기 물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열을 받게 되면 이제 전해질 때문에 이제 불이 붙게 되고 이제 불이 붙게 되고 이제 이게 또 굉장한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점점 퍼뜨리면서 많이 열 폭주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열 폭주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원체 이제 배터리 자체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이 충전이 되고 방전이 되고 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사실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이제 열이 발생되는 이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제조사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오퍼레이션 조건에서의 열이 발생되는 거는 뭐 냉각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열을 잘 억제를 시키는데 사실 제조사에서 설정한 온도를 넘어서서 이제 그러니까 화재가 발화가 일어나는 게 일어나면 이제 그런 거의 빈틈없이 그냥 그대로 이제 열 폭주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열 폭주가 일어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화가 일어나는 거고 발화가 일어나면 이제 주변 셀들에 퍼지기 때문에 이제 열 폭주도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이 발생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내부 단락 때문입니다. 이제 내부 단락이라는 거는 이제 양극과 음극이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음극에 있는 리튬 이온이 순식간에 이제 양극으로 이동을 하면서 굉장한 많은 열을 이제 주기 때문에 그 열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인터널 서킷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기계적인 그런 위해, 예를 들어서 관통이라던가 아니면 뭐 압착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어찌됐든 물리적으로 이제 관통이 되게 되면 결국엔 분리막이 찢어지고 분리막이 찢어짐에 의해서 양극과 음극이 만나기 때문에 이제 그 슈스킷 단락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과충전이나 과방전에 의해서도 열이 발생을 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이제 오버히팅이 일어나서 열적으로 위해가 가해져가지고 일어나서 결국에는 열폭주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다 타기 전에 이제 끄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거는 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메카니컬 그 어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덴드라이트가 형성이 되는 걸 찍은 건데, 계속 이런 충방전이 되고 아니면 과충전이 과방전이 되면서 이제 그 전극에서 이렇게 덴드라이트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점점 자라다 보면 결국엔 분리막을 관통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슈스킷이 일어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발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관통을 이제 크라이오센으로 찍은 건데요. 이제 관통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전극이 쭉 되어 있는 건데, 이제 관통이 되면서 딱 단락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분리막이 이제 열 때문에 이제 쫙 없어지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열이 발생되면서 화재가 발생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제 셀 하나에 뭐 이제 열이 발생하고 발화가 되면 왜 위험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만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주변 셀로 가면서 이게 어찌되었든 꺼지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 거기에 모든 셀들을 다 태워버리는 열폭주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안전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계속 같은 이야기인데요. 어찌되었든 이 온도별로 처음에는 뭐 과충전이나 과방전에서 70도 이제 점점 열이 오르다 보면 한 130도 정도 되면 이제 그 분리막 P나 P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열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열수축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제 양극과 음극을 이제 물리적으로 분리를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열수축이 일어나서 130도부터는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온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왜 리튬이온 배터리가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물로 소화한다는 건데, 이제 물로 소화한다는 게 물이 끄는 게 아니라 냉각을 시켜줘서 끄는 겁니다. 왜냐면 이 300도씨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양극 자체에 이제 양극 산화물이기 때문에 300도씨 올라가게 되면 이제 양극이 분해가 되며 있어서 산소가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 이제 냉각을 시켜주지 않는 이상 계속 양극이 분해되면서 산소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냥 계속 끝까지 이제 불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천천히 뭐 SER이 버티컬 일어날 수가 있고,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서 열이 발생이 되고, 뭐 130도 정도면 이제 세퍼레이터가 멜팅이 돼가지고 이제 내부 단락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 열이 오르고 이제 뭐 HF도 발생하게 되고, 이제 300도씨가 되면 이제 캐서드에서도 분리가 되면서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열폭주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천천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면 열폭주가 이제 처음부터 왜 나중에 이제 안전기준을 말씀드릴 텐데, 왜 안전기준에서는 이제 열폭주를 좀 막으려고 하는지를 막도록 설계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면, 처음에 이제 한 셀에서 이제 열폭주 그 화재가 발생되는데 순식간에 전체적으로 화재가 불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폭주를 막을 수는 없지만 열폭주를 좀 지연할 수 있는 설계로 지금 제조사에서는 열폭주를 막는 것도 지금 현재 기술이 좀 개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어쨌든 양산관계에서는 이걸 좀 지연시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연구 개발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실생활에서 굉장히 이제 가깝지만은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저희와 같은 시험 기관에서는 이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기 전에 이제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그래도 최소한의 소비자의 안전을 이제 보장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평가나 인증이 이제 탄생하게 되었고요. 뭐 국제적으로도 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험을 진행을 하고 이것들을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전기차 배터리 시험이라고 하면 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성능 시험이 있을 거예요. 성능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전기차로 비유를 하자면 뭐 주행거리가 배터리를 얼마큼 쓰면 이게 주행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출력이 얼마나 되는지, 밀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그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들이 이제 성능 시험이고요. 저번에 환경 시험에는 이제 열 충격. 뭐 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굉장히 뭐 여름이나 겨울에 온도차도 심하기 때문에 뭐 열 충격이나 아니면 뭐 물이 침수가 됐다거나 아니면 염수가 들어갔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환경적 시험, 이제 실외성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정기적 유해 시험과 이제 기계적 유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앉아서 시험으로 저희가 퉁쳐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정기적 앉아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과충전이라든가 과방전 아니면 뭐 단락이라든가 어떤 뭐 셀 편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는 시험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기계적 시험이 이제 굉장히 기계적 시험 같은 경우가 가장 저희가 이제 눈에 띄는 건데 뭐 자동차가 지나갈 때 뭐 진동이 일어났을 때 이거 이 정도면 진동이면 너무 심한데 근데 이 정도 버티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시험하는 테스트 아니면 충격 시험 아니면 위에서 떨어질 때 낙하 시험 이런 등등을 보는 이제 기계적 시험을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저희가 2차 전지에 대해 그리고 특히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 시험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뭐 당연한 말이지만 이제 안전한 사용을 이제 저희가 검증을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많은 규격이 있습니다. 뭐 용도별로 규격을 나눠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많이 아시죠? 전기차 배터리용, 그러니까 전기차용 배터리, ESS용 배터리, 그리고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아니면 킥보드에 있는 휴대용 배터리, 아니면 또 이제 배나 비행기에 이제 그 수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한 이제 운송 기준으로 해서 크게 이렇게 나눠놨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시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네 가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전기화학적인 유해, 기계적인 유해, 그리고 열적인 유해, 그리고 이제 환경에 대한 유해에 대해서 이제 각가지 주요 시험이 있다고 보면 되시고요. 이제 안전성 시험 표준도 뭐 국제적으로나 아니면 외국의 민간 기업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지금 있습니다. 뭐 이것들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구글링 하시면 다 나오고 이제 한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논문에서도 좀 정리해 놓은 것들도 많이 있어서 한번 궁금하시면 한 번 정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전기차가 출시가 되려면 이제 KMVSS라고 이제 줄여서 그러는데 이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이제 구동 전지로서 이제 꼭 강제적으로 인증을 받아야지만 우리나라에서 전기차가 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KMVSS에서 좀 개정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개정 전에는 뭐 전기차가 이제 좀 보급화되기 전부터 이제 이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요. 이때는 뭐 그냥 모든 자동차의 구동 배터리에 대해서 시험을 한다고 했는데 뭐 개정 후에는 이제 작동 전압이 60V 이하의 이제 하이브리드,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뭐 벤츠나 볼보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사용하는 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나 토요타 같이 저희가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 배터리 60V 이상의 하이브리드 배터리부터 이제 이 구동축 배터리가 필수적으로 이 시험을 저희가 지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정 전에는 7개 항목으로만 했는데 이제 저희가 좀 더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했다니까 정말 전기차의 실사용 조건에 맞춰가지고 항목을 더 늘리고 이 항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진동, 뭐 열충격, 연소 뭐 이런 것들에서 총 12가지인데 뭐 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남직한 그런 환경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좀 테스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진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비포장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동이 심한 이제 환경에 대해서 이제 잘 버티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침수가 됐을 때에는 터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없어가지고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통과를 하려면 이제 안정성 시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저희가 시험을 진행을 했을 때 터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목표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출시되고 있는 모든 전기차 배터리는 이 기준을 통과를 하였고,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이제 뭐 간혹가다 뭐 터지는 것 뭐 뉴스를 접하시는데, 이거는 저희가 어찌되었든 좀 일상생활 그 이상에서 좀 그 기준을 잡았지만 그 넘어갔을 경우에는 어쨌든 폭발한 것들이 있는데,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안전하게 이제 폭발이 없도록 인증을 받을 배터리들만 지금 현재 도로에서 운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좀 사진을 가지고 와봤는데, 사실 이제 각각에 대해서 좀 동영상을 다 보여드리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기관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제조사랑 일을 하기 때문에 좀 보안이 많이 걸려 있어서 동영상을 가지고 올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좀 최대한 좀 유튜브 검색을 하고 기사 검색을 해서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것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압착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배터리가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전기차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쭉 눌리는 건데, 이제 이 어느 정도 힘 100에서 105kN 그것이 도달할 때까지 이제 배터리를 쭉 눌러가지고 배터리가 폭발이 없는지에 대해서 보는 시험이 압착 시험인데, 사실 아까 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구조상 이게 눌리게 되면 이제 뭐 약간 그게 어쩔 수 없이 만나기 때문에 터지는 것이 좀 자명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는 이 압착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제 배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지그라고 해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올라가는 이 판의 설계 그리고 강성을 좀 높여가지고 압착 시험을 통과하고, 뭐 압착 시험뿐만 아니라 사실 더 높은 이제 자체 기준으로 이용해서 이제 통과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슬레드라고 이제 충격 시험입니다. 이제 순간적인 이제 관성에 의해 가지고 이제 배터리가 잘 진행이 되는, 그러니까 배터리가 화려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보는 건데요. 그래서 빵 때렸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충격을 가해지면 이건 페일한 겁니다. 이제 이 지그에서 배터리가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움직이게 되면 사실 이 배터리가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려면 이 배터리가 폭발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안전한 상태인지 아니면 이건 또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충격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탈을 하지 않아야지만 이제 통과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수 시험인데요. 이제 침수는 이제 0.6몰 0시에 담굽니다. 담그자마자 이건 불이 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배터리 팩을 설계를 할 때 이제 염수가 침투하지만, 사실 이 염수라는 것 자체가 배터리 염수를 넣으면 이제 약간의 응극이 그냥 그대로 전하를 다 받아들이는데 단락을 일으키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배터리 팩 그대로 배터리 팩 안에 그대로 물이 들어가서 그대로 단락이 일어나서 불이 난다는 건데, 이게 통과되는 시험을 보면 그냥 그대로 이제 뭐 기포도 올라오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배터리 팩이 들어갔다 그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염소 시험인데, 이거는 이제 휘발유나 LPG 다 가능한데요. 왜 안 되지? 어쨌든 어쨌든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불을 붙이고 이게 폭발이 일어나지 않아야지 통과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이것도 이제 뭐 겉에 뭐 이제 배터리 팩의 플라스틱이라든가 아니면 고무라든가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만은 안에 배터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국내 기준과 해외 기준 비교했을 때에도
이제 국내 기준이 이제 국제 기준 대비해 더 많은 항목을 보고 더 안전한, 더 많은 항목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UN 38.3이라고 이건 운송에 관한 규약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배터리와 수출이나 아니면 수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배나 이제 비행기를 배터리가 타기 위해서는 아마 그런 운송 업체에서 이 UN 38.3을 이제 요구를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운송 중에 일어날 법한 안전성 시험을 통과를 한 배터리만 이제 태워주겠다라는 의미인 건데요.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이것도 구글에 그냥 UN 38.3이라고 치면 이제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데서도 잘 정리를 해놓으셨고요. 이거는 이제 운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국제 기준이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많이 아까 김유타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나 아니면 국제적으로나 이제 폐 배터리가 전기차도 이제 굉장히 시장이 커지고 그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폐 배터리도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제 이 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기물로 하려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버려지게 되면 굉장히 환경 오염도 일으키고 아니면 또 자원 순환의 개념에서 봤을 때도 사실 전기차 배터리에서 이제 폐 배터리라 하더라도 사실 이 에너지 용량이 뭐 80% 정도는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 순환 개념에서도 굉장히 좀 아깝기 때문에 이를 지금 재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어찌되든 이거는 21년도 이후에는 이제 지자체 근내 부분 없이 그냥 그대로 폐차장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저희가 인증을 받아가지고 재사용할 수 있고 응용 제품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10월 19일에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제 뒤에 발표하실 이제 KT의 정재범 팀장님께서 이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요. 어찌되었든 이제 안전 기준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환법을 개정을 해서 이제는 이제 10월 19일에 이 KC 16031 이제 그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 제도가 시행이 되면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통과한 업체에서만 사용 배터리를 가지고 응용 제품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 KC 16031 인증을 받게 되면 이것을 통과한 업체는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기준 적용 범위는 일단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많이 들어보실 텐데 재제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다 분해를 해서 괜찮은 애들만 골라가지고 그 원래의 사용 목적 그대로 사용하는 걸 재제조라고 그러고요. 재사용 같은 경우에는 뭐 팩이나 모듈 단으로 그냥 목적을 다르게 해가지고 이걸 다른 셀 단위로 분해를 하자 그대로 사용하면서 재사용, 재활용은 이제 희소 금속을 이제 하는 걸 재활용을 하는데 이 KC 1603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사용에만 이제 포커싱을 맞췄습니다. 사실 재제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분해를 하고 이것들을 다시 좀 밸런싱을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재사용 제품에 대해서만 KC 16031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이제 크게 두 가지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재사용 전지 모듈, 그러니까 KC 16031 같은 재사용 전지 모듈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서 바로 탈거를 한 이 배터리를 사전 검사와 정기적 검사를 통과한 애들에 한해서 이제 재사용 전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재사용 전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ESS나 아니면 홀프 파트나 이런 것들이 적용되기 직전에 BMS까지 달려있는 애들을 재사용 전지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을 이제 기능 안정성 검토까지 끝낸 애들을 이제 다 통과를 하면 이제 이런 응용 제품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정기적 검사 같은 경우에는 OCV나 전력 검사, 동력 검사, 내부적 자가 검사가 있고요. 이제 응용 제품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과충전 전압 제어, 과충전 과열 제어. 그래서 이 정기적 재사용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수 검사고요. 얘네들 응용 제품에 해당되는 애들은 이제 응용 제품의 모델을 하나만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출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이제 시험 항목은 이제 이것도 그 산업 통상 자원부에 고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이제 다 자세히 나와 있으니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넘겼는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본 발표와 관련해서 질의응답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다음 발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유노코리아 자동차의 김경재 수석 관리자님께서 전기차 시장 동향 및 충전 인프라 기술 전망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노코리아의 김경진 프레스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세미나는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트렌드하고요. 조금 전까지도 여러 가지 배터리나 파워트랙, 재생물에 대해서 많은 주제를 봤습니다. 그래서 서큘레이션에 대해서 개발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오버뷰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전기차 시장의 구형 전환입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전기차 시장 구형의 전망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는요, 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한 3, 4년 사이에 탄소 중립 이런 쪽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요. 환경오염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건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원인이 어쨌든 보면은 그동안에 개발된 화석연료의 사용이나 온실가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앙도 있고요, 질병도 있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에너지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에너지,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문제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이런 모빌리티, 특히 내연기관 차량들이 환경 오염에 좀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기차 아마 필수로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인 쪽에 많이 모이는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배기가스를 많이 내뿜는 차량에 대해서는 추력을 좀 제한시키는 그런 법규들이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게 되면은 필수적으로 필수 불가결에 따라올 수 있게 전기차 충전 쪽인데요. 충전에 대한 충전 설치나 요구 사항도 계속 많이 일어날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요, 환경 오염을 어떻게 많이 시키는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CHG면 GHG면 온실가스 효과인데요.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모두의 자동차 19% 정도의 온실가스를 내뿜고 있고요. 사실 19%면 제일 많이 뽑고 있는 주범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 CO를 내뿜어서 결국 온실가스 효과가 생기고요. 온실가스에 대한 효과 아마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기후 이상이라든지 제가 봐도 제가 한 20년 전에 여름 날씨하고 지금 여름 날씨하고 확실히 좀 틀린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 되게 이렇게 노땅이나 꼰대로 할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에어컨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까지 없었는데 최근에 제가 대학교 많이 갔더니 에어컨이 다 있더라고요. 초등학교도 갔더니 다 있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저희 때는 제가 어렸을 때 에어컨이 있는 집이었으면 진짜 어마어마한 부잣집입니다. 근데 지금 각방에 에어컨을 넣을 정도입니다. 결국 그만큼
그 많이 더워졌다고 볼 수가 있고 날씨도 많이 변동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이런 걸 또 노무로 인해서 또 상대적으로 CO를 우리가 이제 발생을 또 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이제 그 에어 폴루션, 그 공기 오염의 주범이 역시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45만 6천 명이 해마다 이런 이제 질병으로 이제 죽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제 피부 질환도 있고 이제 굉장히 이제 이 자동차 배기가스가 이제 사실 매우 안 좋거든요. 중에서 이제 그 건강이나 질병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제 2020년 기준에서요 22만 대 이미 충전기가 설치가 됐고요. 결국 이제 자동차가 그 이상 많이 이제 보급됐다고 볼 수 있고요. 중국은 400만 대 이상의 충전기가 이미 많이 이제 설치가 20년도에 됐었습니다. 굉장히 뭐 땅이 크기 때문에 충전이나 전기차 보험 중국 쪽이 제일 높은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온실가스를 CO를 이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전기차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전기차를 각 국가별로 도입했을 때 얼마만큼의 이제 CO를 줄일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같은 경우는 22% 줄일 수가 있었고요. 유로피언 유니언, 그 EU 쪽이죠.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 네덜란드는 54% 줄일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만 단독으로 봤을 때는요, 이제 마이너스 79% 줄였었고요. 대단히 많이 줄였는데 사실 프랑스는 저희가 회사가 프랑스 회사거든요. 제가 유노 프랑스 연구소를 제가 한 20번은 아마 프랑스 갔다 왔는데 누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부러울 일이죠. 프랑스를 20번이나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샹젤리제 골목에 뭐가 숨었는지까지만 다 알 정도로 이제 많이 가서 지금 이제 프랑스 가라면 이제 가기 싫다고 막 이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보면은 제일 많은 게 디저차예요. 소형 디저차가 많이 있고 거기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고대의 여러 가지 유적이나 문화재 이런 거 건물들을 거의 파리시는 훼손을 시키지 않고 거의 곳곳이 차들이 다 단일시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 뭐 디젤차, 뭐 수동차가 특히나 많고요. 수동 차량이 또 배기가스가 또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장소했다 보니까 오토매틱은 이제 자동으로 세팅이 좀 많이 되고 연비가 좀 떨어진 반면에 최적으로 세팅이 돼서 배기가스가 좀 덜 나오는데 수동은 뭐 제가 유럽가스 운전하고 뒤에 쫓아가면 뭐 시커멓게 엔진 뿜고 막 외연 뿜고 막 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디젤이 이제 많은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고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전기차가 결국은 이제 제로 이미션에 가깝게 가는 핵심 플레이어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기차가 이제 충전도 하지만 이제 V2G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양방향 충전이라고 있는데 충전도 하고 결국 차에서 이제 방전을 시켜서 이제 그리드의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간략한 예로 이제 요즘 이제 우리나라 보면 발전소를 이제 많이 원자력 발전소 많이 없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리소스를 사실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전기차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좀 해봤어요. 한전 쪽하고도 이제 과거에 이제 프로젝트를 했는데 전기차 한 대가 에너지를 이제 거꾸로 이제 그리드로 공급할 경우는 소나무 한 그루의 그 CO를 이제 제공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이제 그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빌리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에까지는 이제 그 환경이나 이런 거 말씀드렸고요. 이제 자동차, 오토모티브 이제 트렌드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19 이후에 보면 전기차가 굉장히 신차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결국은 자동차 쪽이 좀 이제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뭐 주요 이제 OEM사들이 이제 사실 브랜드 로고도 이제 굉장히 단순하고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2D 차원을 바꿨죠. 옛날에 복잡했는데 자동차 로고가.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아이스라고 하면 이제 내연기관, 인터널 컴퓨션 엔진이라서 전기차로 가면서 더 이상 이제 내연기관차 생산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모빌리티에 대해서 친환경 모빌리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기차만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제 친환경 모빌리티는 수소차도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지금 전체적인 이제 자동차 트렌드를 보면은 소형차는 이제 배터리 전기차로 좀 주로 많이 좀 가는 정책으로 가고 있고 중대형 이상 버스, 트럭은 이제 수소 모빌리티로 지금 많이 이제 변환이 되고 있고 아마 이 과제나 이런 프로젝트 하시면은 아마 앞으로는 전기차보다 수소 쪽이 많이 좀 관심을 좀 가지실 것 같아요. 수소 쪽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전기차로 가면서 차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전자와 일렉트로닉스화가 되면서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좀 많아졌죠.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나 캠핑 쪽에 이제 그 차박 용도로 많이 쓰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EV가 중심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솔루션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충전 서비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충전 관련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또 이제 충전이 이제 제일 우리가 제약사항이 충전 속도죠. 그리고 이제 충전기가 내가 원하는 데서 많이 충전을 해서 충전이 많지 않은 점. 사실 이게 이제 전기차를 사는데 가장 이제 망설이게 된 주의 중에 하나인데요. 이러한 이제 그 관련 서비스들을 좀 개선해주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이런 주유소 서비스를 하던 기존의 이제 그 클래시컬한 이제 사업자들도 친환경 이제 서비스를 많이 이제 전환하고 있어요. 주유가 아닌 전기차 충전이나 또 아직은 이제 국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수소차 충전은 이제 좀 국가적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분야도 민간 영역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그러니까 전용 이제 초고속 충전부 EPC라고 공개하고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V 광고까지 하고요. 그 광고 보면 뭐 차 한 잔 마시기도 전에 충전이 다 됐다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리고 이제 각 국가별로 이제 그 자동차 업계에 이제 우리는 언제부터 전기차나 이제 친환경을 하겠다는 내용들이고요. 사실 이런 마크도 잘 아시죠. 뭐 벤츠, BMW, 우리나라 차들 회사는 전부 이제 친환경차를 가겠다는 얘기고요. 한국은 2030년까지 디젤차 빠이빠이 하겠다고 합니다. 아까 이제 김태원 대표님이 이제 내연기관 차 없어질 거라고 했는데 뭐 아마 다른 하이브리드나 이제 그 가솔린차, 그다음에 그 가스차 이런 게 아마 계속 남을 것 같고요. 저희 회사도 이제 디젤차는 더 이상 이제 개발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기차로 가면서 이제 차량의 디자인이 많이 좀 뭐라고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세단 정책이 많았는데 전기차 디자인이 배터리를 하부에 보통 많이 이제 장착하는 관계로 이제 크로스오버 타입의 차들이 많이 좀 디자인이 되고요. 그리고 내부의 이제 공간 활용이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부품들이 사실 많이 이제 간소해지고요. 테슬라 차나 이런 거 앞에 이제 트렁크라고 그러고요. 그 앞에 엔진 넣은 공간을 쓸 수 있고, 뭐 뒤에 트렁크도 있고 이렇게 공간 활용도가 이제 되게 좋고 디자인하는데 좀 굉장히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배터리가 좀 안에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좀 차량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조금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이 이제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고요. 중국에서 이제 그 전기차 브랜드만 제가 최근에 이제 상하이 모터쇼 다녀본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거기서 처음 보는 중국의 전기차 관련 브랜드만 본 게 한 20개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내는 뭐 현대 기아 빼도 뭐 테슬라 몇 개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중국 시장이 크게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글로벌 오토마켓이라는 이제 자동차에 대한 평가를 내는 이제 국제 이제 기관인데요. ICCT라는 데서 2022년도에 이제 리서치를 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마켓 도미넌스에서 이제 얼마나 빨리 이 OEM 회사들이 OEM이라고 그러죠. 자동차에서 OEM이라고 합니다. OEM들이 굉장히 이제 전기차 트렌드를 많이 쫓아가는지 평가를 했어요. 해보니 이제 BYD하고 테슬라가 리더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전동화에 앞장서고 있고요. 이 노란색은 트랜스레이션은 이제 변화하는 단계, 빨간색은 아직 늦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보면은 사이프도 중국이고요, 지리, 뭐 창아, 폭스바겐, 뭐 스텔란티스 이제 프랑스죠. 역시나 중국 회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앞서 나왔고요. 반면에 이제 좀 늦게 쫓아온 회사들은 일본 쪽입니다. 닛산, 토요타, 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이제 일본 차량들이 좀 수소 쪽에 사실 좀 많이 좀 집중을 좀 하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쪽으로 많이 못 쫓아가고 수소하고 하이브리드 차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나 수소 쪽에 대한 기술은 사실 일본이 좀 굉장히 좀 높은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전기차는 조금 늦게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경향이 되다 보니 이제 기술적으로 좀 사실 좀 늦었고요. 반면 역시 이제 테슬라하고 BMW는 역시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이제 좀 주목해 볼 게 현대기아가 이경우는 굉장히 뒤쪽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앞쪽이 안 보이고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있는데 순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에 현대기아차가 전기차에 사실 국내
그래서 이도 글로벌 탑3 안에 든다는 건 틀린 말은 좀 아닌 거는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기술 향상을 좀 보여왔습니다. 이건 이제 모르신 한국의 좀 문화라고 할까요? 이제 CEO나 이런 분들이 주도적으로 잡고 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내 이제 충전 인프라 현황을 보면요, 이제 우리가 역시 2020년 기점으로 뭐 탄소제로 정책이나 배출가스 규제 굉장히 이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기차 보급 속도는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충전 현황이고 자동차인데 딱 보면은 이제 그 전기차 현황은 42만 2,348대입니다. 근데 공공 충전기는 잘해야 뭐 급속만 봤을 때 18,000대, 완성 합쳐도 잘해 13만 5천 대면은 한 20만 2만 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전기차 한 42만인데 충전기 20만 되면은 이미 차가 2배 이상 많이 보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실 충전에 좀 제약을 좀 받는 거죠. 한국 사람들 약간 자동차가 재산적인 개념이 있어서 전기차 사면은 나만의 전용 충전 공간 원해 해서 막 뭐 이제 충전소 알바끼 이런 거 하고 사시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싼 차를 하나 박아놓고 내가 물 충전하고 그 차 앞에서 딴 데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뭐 서로 뭐 싸움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결국 이제 충전소가 부족하다 보니 생긴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충전소는 좀 늘려야겠다. 그래서 향후 이제 전기차 보급은 OEM이 할 역할이지만 이제 충전소에 대한 이런 관련된 이런 비즈니스 사업들이 여전히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충전 인프라 능력을 보면요, 이제 우리나라 20년 전까지는 뭐 개인 집에도 충전기도 막 설치해주고 막 굉장히 좋은 시절이 있었어요. 충전기 한 대 700만 원씩 개인 집에 돈 주고 막 충전기 설치하고 전기차 보조금 2,500만 원까지 주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많이 없어졌습니다. 충전기는 공용 위주로 많이 설치하고 있고요. 차량에 대한 보조금도 사실 많이 줄었어요. 그냥 그 명분상인 것 같아요. 한 400, 못 받으면 300, 아예 못 받는 차도 있고요. 근데 이로 이제 공공 위주로 이제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 스마트 충전이나 이제 400kW 고출력 충전이나 뭐 신재생 에너지 사용이 이제 뭐 충전 요금을 볼 수 있고요. 이 충전 요금이 이제 기존에는 이제 사실상 거의 공짜에 가까워요. 최근 들어서는 300원에서 요즘 가장 비싼 거는 이제 500원까지 가는 충전 사업자도 있습니다. 뭐 여기 안 오신 것 같은데 대형채비라고 500원까지 받습니다. 이제 좀 이제 저희 회피하는 뭐 충전 사업자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뭐 이제 그 각종 그 자동차 회사별로 운영하는 이제 그 충전 서비스나 회사들. 여기 이제 현대 EPC라고 하는데 이제 현대차가 이제 전용 충전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가서 이제 시험도 해보고 충전도 해봤는데 이제 자기네 현대만을 위해서 만들지는 않았더라고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타사 차량도 충전할 수 있게끔 차량에 대한 정보를 미리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입력하면은 잔여 충전 시간 이런 거를 그 뒷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서 충전에 대한 편의성 이제 많이 높인 좋은 예제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이제 지원 제도 및 뭐 정책 현황인데요. 이제 ESG 오늘 ESG 대전이라고 아래서 이제 뭐 전시회하고 그러더라고요. ESG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업의 친환경 정도 경영인데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이제 회사에서 관련된 이제 제품을 만들거나 구매할 때는 최대한 친환경적인 제품을 좀 써야 되고 또 이제 재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나 환경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에서도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하고 있는데 20년도에 지금 셋업을 했으면은 30년도에는 우리도 뭐 탄소 제로가 될 것이다 하는 뭐 기획 정도하고 환경부가 지금 이 목표를 가지고 현재도 열심히 뭐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덕분에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이제 전시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러지 않은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핵심적인 거는 이제 전기차고요. 전기차로 가면서 이런 자원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 재활용, 재순환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기업 경영이나 뭐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인데요. 이제 좀 문제는 복잡하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전기차 보조금이 쭉 이제 측정이 되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좀 이 공문이 되게 복잡해요. 근데 제가 나름 이제 조금 읽어보고 좀 그나마 좀 쉽게 좀 풀어서 좀 만든 건데 이렇게 좀 계산하는 것들이 있어서 결과한 부분은 전기차를 살 때 4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차를 사야 최대 보조금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친환경 차대 정책이고요. 그냥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전기차 이제 충전 이제 시스템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전기차 충전은 전기차에 대한 이제 시스템이나 이런 충전 여러 가지 배터리는 기존에는 이제 자동차 설계 내연기관차는 OEM사가 가진 이제 자기만의 기술을 개발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ISO나 IC, ISO는 차량의 성능 쪽에서 충전 성능이나 동력 성능을 다루는 이제 표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 장치, IEC, IT 분리 전기 통신 이쪽을 바탕으로 이제 차량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시장이 이런 표준에 빨리 접근해서 차를 만든 거로 제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내연기관차는 상대적으로 중국 쪽 차는 많이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화를 바탕으로 전기차는 디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전기차 이제 시스템을 보면은 이제 굉장히 좀 내연기관차 대비 단순해졌어요. 앞에는 이제 파워트레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모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전 장치, 배선,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고 충전된 에너지로 차량을 이제 구동시키는 시스템으로 이제 전기차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이제 전기차가 이제 가장 필요한 건 이제 충전이죠. 이제 충전은 이제 AC, DC 충전이 있는데 AC는 이제 완속 충전이라고 소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장점은 굉장히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그 물량의 확대 여러 군데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반면에 속도는 좀 많이 느리고요. AC는 이제 교류 전력을 직접 받다 보니까 그 전기 품질이나 접지 이런 쪽이 굉장히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충전 문제는 좀 이런 그리드 환경 때문에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DC 충전은 이제 대신 이제 충전기 쪽에서 모든 전력 반환을 맞춰서 차로 이제 DC 배터리는 DC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 이제 전력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50에서 400kW 대용량 충전도 이제 가능하고요. 그래서 단점 역시 좀 비쌉니다. 뭐 충전소 한 군데 구축하려면은 최소한 4,000에서 5,000 정도가 이제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제 그 충전인가 보급 사업에 있어서 제약점이 뭐 급속 충전기 한 대를 할 것인가, 급속 충전기 한 대 할 것으로 완속 충전기 10대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저희도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차량에서 이제 전기차 이제 충전 시스템이고요. AC 외부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에서 이제 CP라는 컨트롤 파일럿이 있습니다. 충전된 프로토콜 교류를 통해서 차량의 충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AC와 DC의 큰 차이점은 AC는 전기를 이제 외부에서 받아서 모든 충전에 대한 제어의 에너지 변환 장치에 대한 개념이 차량에 있지만 DC 같은 경우는 에너지 변환이나 이런 모든 게 이제 외부 충전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전 관련된 모든 세이프티나 퍼포먼스를 이제 충전기 쪽에 많이 의지를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요구 사항들을 충전기로 보내고 요구 사항이 충족이 되지 않는 경우는 충전이 잘 안 되는 충전 문제가 좀 사실 좀 많이 나오고 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즘 뭐 이렇게 충전 관련 표준화를 많이 하려고 있어서 아마 테슬라 표준이 지금 대세가 되고 있어서 향후는 이제 그 NAC라죠. 그 표준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현대기아차도 이미 유럽 시장, 북미 시장은 테슬라 표준을 가게 되기로 했었고 저희도 이제 테슬라 표준 쪽으로 이제 가려고 이렇게 좀 스타트했습니다. 그래서 DC 충전이죠. 이제 각 국가별로 이제 충전 인프라에 대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충전 인프라의 이 인터페이스가 물리적인 형상들이고요. 이제 이런 이제 중국은 이렇게 생긴 걸 쓰고요. 각 국가별로 다 틀립니다. 사실 너무 많죠. 이 5개에 대한 플러그를 다 관리해야 되고요. 뭐 충전기 제조사 입장에서 수주까지 하면 다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 간단한 예로 이제 결국은 휴대폰 충전기 있지 않습니까? 뭐 애플도 그렇고 타입 C로 이제 다 바꿨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편해져서 USB 타입 케이블 C 하나만 있으면 뭐 안드로이드도 할 수 있고 노트북도 하고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충전 인프라에 대한 인터페이스도 아마 이제 향후는 통합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좀 인프라니까요. 차량에 이제 달려 있는 충전 인내식입니다. 차량 회사들이고요. 지금 이 앞쪽에서는 이제 르노 쪽은 이렇게 생긴 걸 과거에 썼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이렇게 약간 해골처럼 생겼죠? 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그리고 이제 차대마루죠. 그다음에 완속 충전기가 됩니다. 네, 넘어가고요. 네. 잠깐 좀 이제 US 마켓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동안 이제 전기차에 대한 마켓이 유럽 쪽이 이제 굉장히 많이 좀 집중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한국 좀 됐었습니다. 이제 유럽이나 한국은 사실은 많이 좀 포화됐어요.
다음 마켓이 북미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북미가 이제 아시다시피 IRA도 있고요, 이제 자국 내 뭐 산업을 보호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제가 많이 어렵는데 여기 이제 가장 말씀드린 테슬라 표준입니다. 테슬라 쪽에서는 이 충전 표준은 이제 지금 이렇게 지금 테슬라 표준이 있는데 이제 그 아시아 시장하고 한국은 이렇게 이쪽 통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유럽은 이렇게 콤보 2 항상 중국 GBT 이렇게 해서 이제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표준 같은 경우는 슈퍼차저라서 600kW까지 충전이 가능하고 뭐 간단히 얘기드리면 600kW면은 현대차에서 400kW 충전기가 있는데 걔는 한 5분 충전하면 100km 가는 이제 컨셉이에요. 근데 걔보다 한 1.5배 정도 이제 빠르니까 한 3분 만에 100km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론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이제 내연기관 이상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충전에 대한 이런 불편함이 해소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배터리 이제 테스팅 쪽인데 아마 앞쪽에서 저보다 더 전문가분들이 기관에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좀 말씀드리면 이제 OEM사에서도 이제 그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차량 출시되면은 이제 100% 헬스를 받고 있지만 얘를 이제 한 쓰다 보면 10년에서 15년 보죠. 그러면 헬스가 75% 되면은 재사용합니다. 재사용은 아마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재사용하다가 이제 30% 정도까지 이제 배터리 이제 그 헬스가 떨어지면은 더 리사이클링 하게 됩니다. 이런 단계로 자원재순환을 저희 회사는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자원재순 하려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회사들과 협업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서플라이 체인이나 듀 디리전스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관련된 거를 전부 다큐먼트와 프로세스를 관리해야 되고 제5의 3장 오디트를 또 받아야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태양광이나 연계해서 에너지 연구 시스템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간이 30분이 금방 가네요. 회사 있을 때 30분, 퇴근 시간이 진짜 30분 겨우 마쳤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나중에 뭐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정주범 책임연구원님께서 화재 사례를 통해서 본 재사용 전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배터리 융합기술팀 맡고 있는 정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화재 사례 관련해서 재사용 전지 유의사항을 좀 살펴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가장 큰 화재 사고가 이슈가 되는 게 보통 두 가지로 있었죠. 첫 번째로는 갤럭시 녹스텝, 휴대폰 가라 사고가 2016년도쯤에 있었고, 그다음에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진 ESS 관련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정보 사고 조사를 제가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만 관련 사항 소개했고요. 일단은 오늘 주제 자체가 재사용 배터리 혹은 사용용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 현재 재제조라든지 재사용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용어 자체가 좀 혼용이 좀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일단 현재 기준으로 저희 지금 안전기준 KC 1003에 대한 안전기준도 이제 저희 기관에서 좀 만들었었는데 해당 부분의 안전기준에서도 정의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지금 기재부에서 지금 그 보도자료로 낸 그 현재 언라인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제조는 기본적으로 영문하고 리유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제조는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그렇게 이제 다시 사용하는 걸 이제 재제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사용은 통상적으로 리프로포딩이죠. 그러니까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적용을 하는 게 이제 재사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은 리사이클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료를 추출하는 게 이제 리사이클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내에서는 이제 같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재제조하는 경우를 보통 리퍼비시라고도 많이 부르고, 이제 현대차나 이제 현대모비스나 이제 그걸 좀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고, 사실 국내에서 가장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재사용 쪽이 굉장히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재활용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장치 산업으로 좀 넘어간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김탁 그 전문가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원래 기존에는 이제 코발트 가장 비싸니까 코발트를 많이 좀 추출했었죠. 근데 그 외에 이제 금속들을 이렇게 추출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 사실은 재활용에서 뭐 단전성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했을 때 그런 위해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 어떤 부분에 제가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지를 화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기 그 엄영식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캐시 1003이라고 하는 표준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죠.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환법 개정은 모법 개정 자체는 작년 10월 18일에 그 더불어민주당 이장수 의원실에서 발의해서 해당 부분이 통과가 됐고요. 거기에 따른 하위 법령들, 시행규칙, 시행령, 운영요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인 10월 19일부터 저희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이제 KC 1003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좀 만족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은 어떠냐면요. 기존에 지금 재사용을 진행을 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규제 실증 특례라고 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규제 실증 특례를 왜 받냐면 원래라면은 만약에 뭐가 규제가 없다면은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걸리는 게이트들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김태경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정기한정사의 사용용 검사, ESS를 활용하려고 할 때 사용용 검사를 받으려고 한다. 근데 사용용 검사에서 KC를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근데 KC에서는 신규 배터리 외에 재사용 배터리에 대해서는 스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실증을 통해서 임의대로 저희가 임시안전 기준안을 통해서 진행을 좀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파워뱅크로 만들려고 한다.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500W 미만의 파워뱅크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KC 6133이라는 표준에 따라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팔려고 하니 6133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규제 실증을 통해서 좀 진행을 좀 했던 부분이고, 앞으로 10월 19일부터는 이런 규제 실증 특례가 필요 없이 해당 그 KC 1031을 만족을 한다면은 실제로 뭐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신 다음에 판매나 대여 목적으로 제조하시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KC 1031을 안 받고 판매나 대여를 하게 되면은 전환법이 위배가 되기 때문에 처벌적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안전기준 내에서 몇 가지 단어들을 좀 이렇게 새로 정의를 좀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 안전기준 내에 정의된 몇 가지 단어들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사용후 전지 혹은 사용후 배터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재제조가 될지, 재사용이 될지, 재활용이 될지 현재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나온 배터리들을 저희는 사용후 배터리로 정했고요. 그 다음에 재사용 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사용 전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재사용을 위한 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규품 사용 안전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품목은 이 재사용 전지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재사용 전지는 재사용 전지 모듈과 재사용 전지 시스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보통 통상적으로 EV 배터리를 ESS로 활용하는 게 가장 메인스트림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V 배터리가 폐차장에서 딱 나왔어요. 그 상태는 재사용 전지 모듈입니다. 이게 팩 상태가 됐든 모듈 상태가 됐든 셀 상태가 됐든. 그리고 이 재사용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엄영식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전수검사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사용 전지 모듈을 기반으로 해서 ESS를 뭔가 하나 만들겠죠. 그 해당 ESS가 바로 재사용 전지 시스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재사용 전지 시스템은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배터리 시스템과 동일한데요. 이 전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BMS들을 좀 갖추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정의도 사실은 해당 표준에도 좀 정의가 좀 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 1031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현재 국가기술표준원과 그다음에 저희 기관에서 지금 전국 순회하면서 현재 지금 설명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월달에 제주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9월 초에 저희가 과천에서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10월 27일에 부산에서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월 27일에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제 발표 주제는 오늘 2003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참 좋은데 문제가 불이 많이 발생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사실 오늘 기사 뜨기 전에 이제 미국이나 기타 등등 국가에서 배터리에 화재 관련된 그런 자치주라든지 혹은 단위시라든지 그런 쪽에서 굉장히 좀 강화를 하고 있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비해서 그 화재가 발생하는 비율 자체는 굉장히 줄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배터리가 워낙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보니까 화재 사례 자체는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이렇게 전자담배가 터진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는 전자담배가 터져가지고
이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고요. 뭐 ESS는 워낙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실제 비행기에서 이렇게 터지면서 좀 이슈가 좀 발생한 케이스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골프카트가 전투되면서 터지는 이슈도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그리고 뭐 이렇게 헤드셋이 터진다거나 혹은 이제 비행기에서 터진다거나 이런 류들의 일들이 계속 발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재사용 운전지에서 지금 메인스트림 아까 말씀드린 대로 EV2 ESS가 메인스트림이기 때문에 ESS에 좀 국한해서 일단 1차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보통 보게 되면은 ESS 같은 경우에 통상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게 돼요. 어떻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냐? 피크 저감용, 그 다음에 신재생 연료, 그 다음에 FR용, 주파수 종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파수 종류 같은 경우에는 보통 C레이터가 굉장히 높습니다. C레이터가 높다는 것은 전류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렇게 전류가 높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조건에서 굉장히 좀 터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류 자체가 높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리튬 이온들의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언세이블한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EV도 해당 C레이터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낮은 C레이터로 사용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현재 EV에서 ESS로 갈 때 메인스트림 자체는 이 두 가지입니다. 피크 저감용과 신재생 연료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마저도 최근에 그 REC 가중치가 한 몇 년 전부터 없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신재생 연료용으로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쪽이 바로 이 피크 저감용 쪽에서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크 저감용은 잘 아시겠지만 실제 ESS가 예를 들어서 밤에는 전기가 굉장히 싸고 낮에는 굉장히 비싸다라고 하면은 밤에 이제 실제 ESS 충전했다가 낮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최종 피크가 100에서 50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전기요금이 2분의 1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서 실제로 이거 피크 저감용 그 ESS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그림도 보시다시피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열폭주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런 메커니컬한 부분이라든지 뭐 일렉트리컬한 부분이라든지 열적인 부분에 따라서 이런 서멀러의 열폭주 현상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실제 저희가 보면은 열적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삭제를 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중대형 배터리죠. 저희가 중대형 배터리를 EV나 ESS였죠. 보통은 분리막의 두께가 한 20마이크론 정도 혹은 15에서 20마이크론 정도 수준이에요. 그 정도 수준이면은 보통은 온도가 최소 170도, 180도 이상이 돼야지 열적으로 터집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드리면 정말 최소고요. 사실 뭐 200도 정도 수준으로 가도 터지니 많이 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터지는 케이스들은 대부분 다 이런 일렉트릭한 부분이나 메커니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명식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셀이 이런 일렉트리컬한 혹은 메커니컬한 부분으로 터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프로파게이션이 일어나면서 열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시험이 하나의 셀을 임의대로 터뜨렸을 때 다른 셀들로 전이가 되냐, 프로파게이션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그 부분에 굉장히 포커싱을 맞추고 시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4, 5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서머 프로파게이션 시험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많은 수요를 보이고 있는 시험이 바로 이 서머 프로파게이션이나 서머 워밍 프로파게이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전이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이게 가장 핵심 부분인데 사실은 제가 오늘 장면에 넣진 않았지만 지금 미국에서 ESS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예요. 예를 들어 UL 보호사공의 이를 만족을 해야 되겠죠. NFA 8호를 만족시키려면 UL 보호사공의 만족을 해야 되고 8호를 만족을 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이 서멀 프로파게이션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녹록치 않은 일이에요. 기후적으로 막아야 되고 혹은 뭐 열적으로 막아야 되고 기타 등등의 방법들로 막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만족을 시키지 못하면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 렉과 렉 사이에 1m씩 뛰어나야 됩니다. 거의 뭐 설치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사들도 미국에 있는 그 시카고 노스브룩이죠. 노스브룩에 있는 시카고 그 랩에서 UL 랩에서 해당 시험들을 굉장히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은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갤럭시 노트 7도 메타든지 정말 간략하게 한번 좀 넘어가면요. 저희 원에서 이렇게 파버 조사를 진행했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가지 배터리가 문제였어요. 둘 다 문제였고요. 첫 번째 배터리는 이제 A4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이게 CT3으로 쭉 보이시는 요 길게 나와 있는 것들이 음극입니다. 음극 구리죠. 이제 구리가 있는데 이 구리가 얘는 쫙쫙 펴져 있고 얘는 이렇게 휘어져 있죠. 그 판이 휘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열을 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쉐이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해당 부분이 좀 이렇게 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동영상 휘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휘어지게 되면은 이제 이쪽 부분에서 좀 이슈가 좀 발생했어요. 그러면서 기울이게 되면서 이제 해당 이제 양극이 두꺼운 부분 양극인데 양극과 이렇게 맞닿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화재가 좀 발생을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는 저런 테이프가 같이 갈라져 있었어요. 근데 이 저런 테이프가 이제 후 공정 중에서 열을 가하는 공정이 있었는데 저런 테이프가 수축이 됐었죠. 저런 테이프가 수축이 되면서 저런 테이프가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고 그리고 분리막도 다소 얇아서 이렇게 내부 쇼트가 나면서 화재가 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딱 봤을 때 그럼 왜 맨 처음부터 이렇게 화재가 발생한 게 아니냐? 그건 뒤쪽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터리 제조사에 있는 배터리도 그 화재가 발생을 했었는데 요거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저기 용접을 하게 돼요. 탭을 바깥으로 빼려면 이제 레이저 용접을 하게 되는데 이 레이저 용접을 예를 들어서 하게 되고 난 다음에 딱 뗐을 때 보통 저희가 용접 버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 용접 돌기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버의 높이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여기 제가 정확한 수치를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리막 해당 부분에 이제 압력이 가해지면서 이렇게 분리막이 이렇게 그 뚫리면서 화재가 발생한 부분들이 있었고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저런 테이프가 발라져 있었던 부분인데 저런 테이프가 미부착된 사례들이 있었고 그래서 해당 배터리들이 화재가 발생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둘 다 뭔가 설계적으로나 공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음에도 바로 화재가 안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트리거가 나중에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트리거는 압력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워낙 잘 아시겠지만 연극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 왔다 갔다 하면 앞에 실리콘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부풀었다가 쪼그라들었다 부풀었다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스웰링이 됐다 말았다 이런 그 실제 작용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부풀어 있는 배터리를 많이 보셨죠. 휴대폰 같은 데. 근데 요즘에는 거의 못 보셨어요. 못 보시죠. 그 이유가 못 부풀게 꽉 막아놨습니다. 근데 이게 부풀게 되면은 부풀게 내비두면 또 문제가 뭐냐면 많이 부풀다 보면 막 전해 같은 것들이 막 셉니다. 그러면 이제 성능과 또 다른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EV든 ESS든 휴대폰이든 대부분 못 부풀고 이렇게 막아놓습니다. 자, 그럼 아까 숨을 쉬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전에 기아되고 막 이렇게 되면 생기는 실제로는 부상들에 따른 그런 기체 안정들 같은 것들이 생길 텐데 그런 부분들이 부피가 확장을 함으로써 작용하지 않고 꽉 막아놨다면 그 압력은 내부에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셀 내부의 가장 약한 부위, 가장 연성이 그러니까 가장 연성이 있는 부위가 분리막 쪽이죠. 분리막이 있으면 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널 쇼트 서킷으로 가고 그러면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행성 분량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막 계속 부풀었다 말았다 이 정도는 괜찮은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계속 부풀고 이렇게 계속 부풀려는 그런 압력들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인터널 쇼트 서킷이 발생하면서 화재가 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뒤쪽에 설명드릴 ESS 그리고 EV와 동일합니다. ESS 사고조사도 저희 원에서 진행을 좀 했었고 1차, 2차 사고조사를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 하세요. 1차 사고조사인데 왜 2차에서 또 불이 나나요? 왜 지금 3차와 4차를 하고 있나요? 그 부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 초기에 이제 1차 사고조사 하면서 사고 원인계를 4가지 정도 나눴습니다. 근데 4가지 중에 3가지는 다 클리어를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3가지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죠. 뭔가 정기적인 충격에 대해서 보호 체계가 미흡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뭐 외부 단락 같은 거 했었을 때 퓨즈가 다 끊어지고 막아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실제로 이런 DC 릴레이가 빵 터지는 현상들 그런 현상들 때문에 부스바가 들리면서 2차 단락사고가 발생하면서 화재가 나는 케이스들 이런 케이스들은 저희가 다 커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실제 오퍼레이션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지는 배터리들이 있어요. 자, 오퍼레이션 레인지가 넓어지는 게 뭘 의미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아까 압력이 트리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압력은 배터리를 충전하면 할수록 더 커집니다. 응급적으로 리튬이 들어간다는 게 충전을 의미하는 거고요. 근데 그런 압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가장 만충된 상태가 화재가 날 가능성 가장 높아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케이스들은 대부분 다 만충 휴지 상태 등의 SOC가 굉장히 높았을 때 화재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중에서 3가지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뭐 정기적인 충격에 대한 보호 체계 미흡 혹은 뭐 실제 설계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수분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생길 수 있는 화재, 그다음에 이제 설치할 때 뭔가 그 작업자 오류에 따라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시스템적으로든 뭐 소자든 아니면 설계를 변경하든 다 막았어요. 그런 케이스들의 화재 사고는 1차 사고 조사 이후에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차 사고자 3차 사고자 가장 큰 이유가 이 바로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1차 사고 조사에서 충격된 범위가 넓은 경우에 화재 발생이 높아진다. 2차 사고 조사에서 충전율이 높은 경우에 뭐 화재 발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압력이 굉장히 크게 가해지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설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략 리콜을 하거나 아니면 SOC를 낮춰서 압력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데 SOC를 초반에 낮췄다가 다시 경계성 문제 때문에 SOC를 다시 높이게 되면은 다시 화재가 발생하고 그러면 다시 또 낮췄다가 다시 또 경계성 때문에 SOC를 높이면 다시 화재가 발생합니다. 현재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 수분 같은 경우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ESS나 뭐 이런 환경에서 사실은 막 먼지, 뭐 산이나 이런 데 많으니까요. 먼지나 막 이런 것들에 혹은 수분에 이렇게 노출되면 화재 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있죠. 그러니까 물과 먼지에 노출이 되는데 배터리가 왜 터져?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화재 납니다. 자, 왜 이렇게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정면연구사의 정읍 시험장에서 저희가 이제 시험을 진행한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DC 전압 자체가 플로팅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외항과는 절연이 돼 있어요. 그럼 외항과 어떻게 절연돼 있느냐?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공기로 그냥 절연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절연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해당 그 절연이 돼 있는 공기층 사이로 수분과 분진들이 막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저항 성분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게 바로 절연 파괴에 따른 일선지락입니다. 자, 일선지락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절연 파괴가 한 군데 더 일어난 이선지락이 발생하면 단락 회로가 형성이 되면서 배터리가 화재에 이르게 됩니다. 줄기세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제 그렇게 발생을 하는 게 되겠죠.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 일선지락이 났을 때 알고 끊어주면은 화재가 안 나겠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다 이제 커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사고 조사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배터리 셀에서 결함이 발견이 됐지만 뭐 자체 발화로 이어질 수 있는 셀이 있다라고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일단은 좀 모호하게 적어놨고요. 거기에 따라서 충격력 범위가 넓고 만취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연기를 해놨고 이 멘트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SOC를 낮췄었어요. 근데 다시 SOC를 높였죠. 그러면서 저희가 2차 사고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사고 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뒤쪽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사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SOC 상향 후 며칠 후 화재 발생. SOC 상향 후 며칠 후 화재 발생. 그 멘트를 적어놓은 이유가 바로 이 SOC가 가장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사고조사, 4차 사고조사, 정해종사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 멘트 거기 내에서도 예를 들어 보증 수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DOD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이 어찌됐건 오퍼레이션 레인지 부분에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V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뭐 코나 배터리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죠. 그리고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화재가 이제 그 배터리 문제로 이제 리콜이 된 케이스가 딱 두 케이스가 있죠. 코나 배터리와 볼트 배터리. 근데 결론적으로는 리콜이 된 이후로는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 제조사가 같은 경우는 거의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뭔가 생산 공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리콜이 사실은 답이긴 한데 ESS 같은 경우는 워낙 광범위하게 깔려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리콜 대신에 저희가 SOC를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 코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재가 발생을 해서 카트리에서 이제 사고 조사를 좀 진행을 했었고요. 네.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양쪽 이제 이런 그 보통은 이렇게 바깥쪽에서 이렇게 리튬들이 쌓이면서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재사용전지 쪽에다가 저희가 포커싱을 좀 맞춰야 되니까 좀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요. 실제 재사용과 재활용을 할 때 가장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 제조사가 시험을 하거나 그다음에 제조사 그러니까 여기 말씀드린 제조사라는 거는 원래 원 배터리 제조사가 아니라 재사용 배터리 제조사가 뭔가 진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탁 하다가 쇼트가 났어요 다들. 근데 제가 만약에 작업자라면 혼날 수도 있으니까 신고가 없으면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신고가 잘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했을 때 작업자가 내가 실수했어요라고 신고를 했을 때 뭔가 페널티가 있다면은 작업자가 신고를 안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실제 이게 이 배터리가 필드로 나갔을 때 굉장히 큰 이슈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와 폐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냥 기타 이런 그 시스테믹한 게이트들과 그다음에 이제 보호소자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스테믹한 게이트들은 이런 거예요. 어떤 배터리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뭔가 일부 셀이나 일부 모듈에서 뭔가 배터리 볼테이지가 뭔가 문제가 있다. 저희가 배터리에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 중에서 유일하게 셀별로 다 측정하고 있는 파라미터가 전압입니다. 온도도 다 측정하지 않고요. 전류 같은 경우 어찌됐건 간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셀로 몇 암페어 전류가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다 측정하고 있는 게 요 볼테이지예요. 전압이에요. 근데 이 전압이라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전압이 얼마만큼 변했는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최근에 지금 좀 포커싱하고 있는 게 이 ACIR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ACIR이 이런 사실은 연결부의 열화를 굉장히 좀 판별하는 좀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인슐레이션 체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저런 쪽입니다. 1선지락, 2선지락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외관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으면 사용하는 거를 좀 고려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즘은 지금 나와 있는 배터리들이 대부분 다 그 사고가 난 차들이 오는 경우도 많죠. 근데 배터리 굉장히 많이 부서 예를 들어서 많이 휘어져 있어요. 실제 그런 배터리들 거저수거 센터로 많이 들어오죠. 근데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극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잘못 뚜껑 까다가 쇼트가 나거나 이렇게 하면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충분히 용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뭐 폐기가 되거나 뭐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희가 좀 그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침수시키는 게 좀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 아까 김탁 부장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통상적으로 재활용을 위해서는 이렇게 염소로 침수시켜도 무방하거든요. 즉 폐기를 위해서는 이렇게 염소로 침수시켜도 무방해요. 그래서 실제 저희 원에서 실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드리는 건데 저희가 안전성 시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그냥 정기적으로 방전을 하거나 정기적 방전이 어렵다. 혹은 물리적으로 뭔가 그 데미지를 주는 시험을 했을 경우에는 정기적 방전이 좀 어렵겠죠. 그런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염수 방전을 통해서 진짜 방전을 시키고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재사용전지에 대해서 그 뭔가 제조를 하시다가 뭔가 여기 쇼트가 나거나 그런 이슈들이 발생했다. 그럴 때에는 그 상태로 가만히 내비두면 되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염수 방전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실제로 안전성 시험을 하다가 가만히 며칠 동안 보관한 상태에 있는 배터리들이 갑자기 터지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예를 들어 재사용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작업자가 실수했는데 쇼트가 딱 났어요. 근데 그 상태로 가만히 내비뒀다가 갑자기 터질 수 있는 소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하는 연수 방전들을 통해서 실제 이제 그런 안전성을 갖다 공고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고사항 같은 경우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가지고 좀 안전성 측면에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의 애리조나에서 ESS 관련된 사고가 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 좀 살펴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때 소방관이 굉장히 크게 다쳤어요. 근데 왜 다쳤냐면요. 여기 보시면 지금 화면이 좀 딸려고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캡틴 이 어디가 193번 캡틴이 맨 처음에 여기 진입하려다가 여기까지 날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브레인 인저리, 아이 인저리, 스킨 데미지, 브로큰 립 굉장히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재사용을 할 때 화재가 날 수 있어요. 배터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섣불리 끌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터뜨리는 기관인데 저희는 배터리 화재가 난다. 그러면은 그대로 문 닫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확산을 안 하게 하게끔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걸 사람이 끌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소방청이나 소방학교나 이런 데서도 이제 해당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진화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 배터리 자체를 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변으로 확산을 방지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소방청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침수조 같은 거 놓고 해가지고 이렇게 물 같은 걸로 싸거나 혹은 반창으로 이렇게 물을 주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변 확산 방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실제 배터리 화재 났을 때 그 인력으로 이렇게 끌려고 하시는 부분들은 좀 지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재 날 수 있으니까. 기타 화재 대응 방안 및 원인, 뭐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보고 계신 이제 유인물을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뭐 저희가 이제 대부분 이런 화재 사고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커버가
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화제가 가장 많이 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퍼레이션 레인지입니다. 그래서 그 오퍼레이션 레인지를 줄여서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재사용을 진행을 하실 때 저희가 맨 처음에 자동차에서 200V에서 400V까지 사용을 했잖아요. 그럼 ESS에서는 뭐 그게 물론 돈이겠지만 250에서 380V까지 사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오퍼레이션 레인지를 줄이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화재를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발표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마치고 발표 관련해서 질의응답 있으신 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번 발표가 너무 완벽해서 질의가 어려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 감사드립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EV링크는 전기자동차 관련 전기업체 및 유광기관에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안내드리는데요. 이번 세미나 책자 뒤편에 저희 세미나 만족도 조사와 전기차 교육 및 자격증 관련 조사 QR코드가 있습니다. 네, 두 개의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기념품으로 마우스 패드와 USB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잠시 시간 내주셔서 설문에 응해주시고 나가실 때 등록박스에서 개인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